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양 근대사의 첫 번째 주제에서 신항로 개척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대항해 시대라고도 부르는 그 시기이죠. 15세기. 목차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신항로 개척을 하게 된 배경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과정을 주도했던 국가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대륙인 아메리카에 도착했을 때 사실 거기에는 상당히 발전된 문명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 문명이 이 유럽을 만나서 어떻게 파괴되는지 그런 내용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이제 두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유럽 역사를 배우면서 그 몇 차례 유럽이 이렇게 바깥으로 팽창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십자군 전쟁이죠. 이슬람 세력을 물리치고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1095년에 시작된 십자군은 거의 2세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아마 이 옆쪽의 사진은 1차 십자군 때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레콘키스타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이것은 우리가 생략한 내용인데요. 이슬람이 발전하면서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요 스페인 지역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정복이 되었었거든요. 이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 지역의 역사가 상당히 복잡하죠. 원래 로마 제국의 속주였다가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는 게르만족의 일원이었던 반달족, 생각나시죠? 반달리즘이라고. 반달족에 의해서 서고트 왕국이 이 지역에 세워졌다가 아래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온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 점령된 이베리아 반도를 이제 서유럽 쪽에서 카톨릭 세력이 이렇게 몰아내는, 아래쪽으로 몰아내는 그런 사연이 많은 땅이 바로 이베리아 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다시 아래쪽의 모로코 쪽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운동. 그리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여기 나오듯이 레콘키스타라고 합니다. 11세기 정도에 시작되었고요. 저희가 생략하긴 했는데 여러 차례로 이렇게 나누어서 완수가 되었고 거의 400년 넘게 이 레콘키스타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레콘키스타라는 말 자체는 이제 재회복, 재정복 이런 뜻이니까 카톨릭의 입장에서 되찾는다고 부르는 거고요. 또 레콘키스타에 대항한 여기 마지막 도시가 바로 그라나다라고 있는데요. 지금도 스페인에 가면 이쪽에 많이 여행을 가죠.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궁전이 있는데요. 바로 알함브라 궁전이라고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런 멋진 이슬람의 성이 남아있죠. 이슬람이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파냐 남부까지 밀려난 최후의 무슬림들이 그라나다에서 이렇게 항전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아프리카 반도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요게 바로 1492년에 유럽에서 몰아낸 겁니다. 이베리아 반도에서. 1492년이면은 그 같은 해에 콜럼버스가 이 스페인, 에스파냐 군주의 후원을 받아서 서쪽으로 항해를 시작해서 도착한 그 해이기도 하죠. 신대륙을 발견한 해이기도 하죠. 지금까지 이제 유럽의 팽창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배울 신항로 개척 부분도 이 유럽의 개척이라는 것, 팽창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앞서 배웠던 십자군이나 레콘키스타는 유럽의 기독교 세계가 힘을 합쳐서 뭔가 이슬람이나 이런 데 대항하려는 공동의 노력이었지만 지금 배우게 될 15세기의 신항로 개척은 유럽 각 국가들 사이의 경쟁입니다. 서로 힘을 합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늘 배울 것처럼 에스파냐 그리고 포르투갈 이 두 나라가 앞서가지만 이후에는 이제 조금만 세기가 지나면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바다 건너의 아메리카와 아시아로 막 펼쳐나가는 것, 제국주의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이 신대륙 신항로 개척입니다. 먼저 목차에서 본 것처럼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왜 바다 멀리, 이 당시에는 미지의 세계잖아요. 왜 이렇게 모험을 감수했던 것일까? 그 배경이 무엇일까? 우리 학습지 46쪽에 그 네모 박스에 있는 걸 좀 읽어볼까요? 유럽인들한테 동방이 어떤 존재였는지 읽어보시면 뭔가 미지의, 환상의, 동경의 대상이거든요. 맨더빌 이야기 네모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 읽어보셨죠? 제가 지도도 옆에 그려놨고요. 오른쪽에 이 사람이 바로 프레스터 존이라고 해서 요한 사제를 검색해서 나온 거예요. 맨더빌 여행기는 이렇게 재밌는 표지 사진으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어요. 맨더빌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 책은 1322년부터 1356년까지, 그러니까 14세기의 일이죠. 14세기에 존 맨더빌 경이라는 남자가 바다 너머 뭔가 경이롭고 신비로운 나라들을 여행하고 남긴 기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필사본으로 아름아름 전해져 오다가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등장 이후에 성서 다음으로 가장 활발히 인쇄되었던 그런 책이라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콜럼버스 이런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후대의 문헌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거는 사실 여행기이지만 여행기가 아니었어요. 가짜 여행기였어요. 여행이 하고 쓴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맨더빌 경이라는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인지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냥 내용 대부분이 다른 여행기나 지리지 이런 데서 따와서 그냥 누군가가 이 책 저 책을 참고하면서 도서관에서 쓴 책인 것이죠. 그러니까 밈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에 이 어떤 밈들이 막 움직였고 이국에 대한 호기심을 어떻게 채워주고 있었는지, 그리고 항해와 교역이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얻은 새로운 지리적인 지식이 독자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져 나갔는지 그런 걸 참 감을 잡을 수 있는 책이에요.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당대 사람들, 그리고 거기 조금 가까운 후대 사람들은 이 여행기를 읽고 먼 나라에 대한 동경을,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욕구를 키워나갔겠죠. 상당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맨더빌 여행기 네모 박스 안에 빈칸이 있는데요. 이 요한 사제를 찾으러 가잖아요. 책 자체가 그 요한 사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 그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지 너머에 가면, 예루살렘 너머로 이렇게 쭉 가보면은 소를 숭배하는 개 머리의 부족 이야기, 몸통에 얼굴이 달린 인간, 외눈박이 거인 종족. 그래서 이런 허황된 상상 속의 사람들이 막 사는 장소가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런 식의 장소를 좀 넘어가면은 대칸의 나라인 사제왕 요한의 나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동방에 먼 사제 요한의 나라가 있으니까 그 기독교 세계와 손을 잡아서 가운데 있는 또 이슬람 세력을 물리쳐야지. 이런 종교적인 동기도 생겨날 수 있었겠죠. 빈칸은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유럽 사람들은 요한 사제가 대략 아프리카 대륙의 그 오른쪽 해안에 있는, 동쪽 해안에 있는 에티오피아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맨더빌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경제적 동기, 종교적 동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빈칸에는 여러분 후추를 쓰시면 되겠어요. 향신료를 쓰시면 되겠어요. 향신료.
여기 보이듯이 대표적인 향신료인 후추를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빈칸에는 향신료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빈칸에는 뭘 쓰면 될까요?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의 인물이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입니다. 동방견물록. 이 사람은 진짜 갔다 온 사람이죠. 먼저 경제적인 동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십자군 원정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레반트 지역과의 동방무역이 활발해진 사례가 있었죠. 그것을 바탕으로 중개교역을 해서 이탈리아가 부유해졌고 그 부유함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르네상스가 개화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때문에 유럽인들은 이 무역을 뭔가 독점하면은 큰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역사적인 경험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뭘 원했느냐? 바로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이 후추 같은 향신료가 진짜 비쌌다고 그래요. 지금 식당에 가면 흔히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후추지만 당시 유럽인들한테는 굉장히 비싼 그 물품이었고 또 거품도 좀 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후추는 같은 중량의 금과 교환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이어서 너무너무 이걸 이제 아시아에서 가져오고 싶지만 당시 상황은 여기가 이제 서유럽인데, 그쵸? 오스만 제국이 비잔티움을 멸망시키고 이 영역을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 상인들이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를 통해서 동쪽으로 가는 루트만 이때까지 개발되어 있던 상황이거든요. 이 루트로 동쪽으로는 못 가는 겁니다. 오스만 제국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후추를 너무 가지고 싶은데 금, 은을, 아시아에 많다는 금과 은에 접근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 네, 바로 지도, 여러분 학습지에 나와 있는 그 지도입니다. 두 개의 경로가 존재하죠. 하나는 이 서유럽에서 에스파냐, 포르투갈이 좀 앞장섰는데요. 화살표로 보이듯이 이렇게 아프리카의 서해안을 따라서 남하하면서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이 대륙이. 그리고 여기 끝에 희망봉을 돌아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동쪽으로 가는 항로가 하나 있는 것이죠. 인도양을 거쳐서. 또 하나는 아예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쭉 가보는 거죠. 콜럼버스가 이쪽으로 가게 되고 산살바도르 섬에 처음으로 이제 도착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요 두 방향입니다. 대항해 시대의 주역은 이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두 나라가 되겠는데 방향이 조금 서로 다르거든요. 포르투갈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주역은 포르투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르투갈의 그 리스본항, 여기 보이시죠? 리스본항은 대서항에 면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리적인 우위가 있는 셈입니다. 대신 포르투갈은 이러한 지리적인 우위를 빼놓고는 다른 강점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중세 내내 이 포르투갈이 이베리아 반도였잖아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의 400년이 넘는 전쟁터가 되어가지고 국내는 상당히 피폐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포르투갈에 자금을 막 대는 겁니다. 지금 시기에. 대서양을 건너서 가보자 라고. 그래서 자본을 투자한 사람들은 이탈리아나 독일의 제후나 부자 상인들이 되겠습니다. 지중해 이외에 뭔가 새로운 교역 루트를 개발해서 아시아와 직접 거래를 트면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대하게 포르투갈에 투자를 하면서 조선 산업, 조선 기술 같은 거를 막 개발하고 포르투갈의 국왕을 설득해서 신항로 개척에 나서도록 독려를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지금 포르투갈에 있는 엔히크 왕자, 엘리케 왕자라고도 하는데요. 이 왕자의 사후 50주년 기념 발견의 탑이라고 이름이 붙은 조각상입니다. 이 엔히크 왕자가 본인은 이제 항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런 해양 활동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그 왕자를 이제 필두로 해서
여기 뭐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나 바스코 다가마, 마젤란 이런 같은 사람들도 지금 다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상상으로 그린 그런 조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히크 왕자를 봤고요. 포르투갈 이제 2명의 인물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는 사람, 그다음에 바스코 다가마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포르투갈의 루트는 아프리카 서해안을 돌아가는 겁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는 요까지밖에 못 갑니다. 여기 이제 화살표 파란색 보이시죠? 희망봉까지 발견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 긴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서 이제 인도양으로 들어서는 첫 그 관문을 발견한 셈이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참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희망봉은 인도양의 입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이은 사람이 바스코 다가마라는 사람입니다. 바스코 다가마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 앞에 여기를 넘어서 인도양을 어디냐? 요색이죠? 요거네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캘리컷까지 도착을 합니다. 지금은 캘리컷이라고 부르지 않고 코지코드라고 부르는데요. 좀 자세한 지도로 볼게요. 여기입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캘리컷, 코지코드까지 도착을 합니다. 인도를 발견한 거예요. 바스코 다가마가. 도착한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군사적인 그런 걸 갖춰가지고 4년 후에 캘리컷을 완전히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진출의 교두보랄까? 뭐 그런 걸 마련하게 되죠. 근데 아프리카 제일 남단의 저쪽 희망봉에서 여기 캘리컷까지 안정적으로 좀 상선을 왕복시키려면 여기가 문제입니다. 아라비아 반도, 뭐 이란 등의 이 중동 연안 지역에 항만을 하나 만들어서 중간 기착지로 만들고 물이나 식량을 보급하는 기지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지역이 오스만 투르크도 있었지만 그 약간 이렇게 맘루크 왕국이라고 해서 이집트에 본거지를 둔 그런 왕조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포르투갈은 이 맘루크 왕조와 인도양에서 격돌을 해가지고 인도양 전체를 다 제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 없이 이 루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캘리컷에 도착하고 나서 그 원주민들이 물어봤다고 해요. 바스코 다가마한테 무엇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스코 다가마가 요 2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금, 그리고 크리스찬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시 유럽 사람들이 뭘 위해서 신항로 개척에 나섰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2마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포르투갈은 조금 위에 이제 고야라는 곳이 이제 더 위치가 좋아서 요 지역을 20세기에 이를 때까지 포르투갈의 아시아 경영 본거지로 삼습니다. 중요한 본거지로 삼은 다음에 더 동쪽으로 가게 돼요. 조금 이제 오른쪽으로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여기가 이제 고아입니다. 고아를 본거지로 해가지고 더더욱 동쪽으로 가서 여기 말레이시아의 말라카라는 곳까지 갑니다. 말라카까지 가면 이제 남중국해를 이제 들어간 셈이거든요. 여기로 가면은 이제 중국의 상인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상에서 홍콩 옆에 있는 마카오까지 갑니다. 마카오를 점령하고 또 어디까지 가냐면 일본의 가고시마현의 다네가시마, 다네가 섬이라는 곳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나는 게 있죠. 포르투갈이 일본까지 와서 다네가시마에 조총을 전해줬다. 그쵸? 조총이 이때 전해진 것이고 역사상 이 유럽과 일본이 처음 만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한국은 어떻냐고요? 한국은 잘 모르겠어요. 표류해 오기도 했었습니다만 네덜란드인이. 포르투갈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이 이제 계속 포르투갈만 여기에 진출하고 있었으니까 인도네시아 쪽에 여기가 몰루카 제도라고 있습니다. 여기 말라카랑 좀 다른 거거든요. 몰루카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그렇게 많이 후추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향료 제도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막 후추를 막대히 가져와 가지고 유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추가 대량으로 유럽에 유통이 되는데 그 바람에 금방 후추가 희소성을 잃고요. 가격이 떨어집니다. 후추로 만들어진 거품이 붕괴되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가는 길 곳곳에 항만을 건설했던 포르투갈의 이익이 너무 손해인 것이에요. 그리고 자금을 빌려줬던 이탈리아, 독일 부유층들도 막 자본금을 막 회수하는 바람에 엉뚱하게도 포르투갈이 이때 파산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인 스페인에 병합되고 맙니다. 나중에 다시 독립을 하지만요. 갑자기 이렇게 멸망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에스파냐의 신항로 개척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죠. 에스파냐는 포르투갈과 함께 신항로 개척 시대의 두 주인공이었는데 여러분이 익히 잘 아는 콜럼버스와 그쵸? 마젤란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초상화가 같이 나와 있어요. 얼굴을 한번 익혀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둘 다 에스파냐 사람은 아니죠.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제노바 사람이고요. 페르난드 마젤란은 포르투갈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명 다 에스파냐의 지원을 받아서 각각 신대륙과 세계 일주를 하게 되죠. 여러분 학습지의 지도로도 한번 보시죠. 콜럼버스가 1492년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게 바로 이 초록색 화살표입니다. 여기 카리브해가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인도인 줄 알았으니까요. 콜럼버스가. 그 다음에 마젤란 세계 일주는 이렇게 빨간색 화살표입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역시 에스파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남아메리카의 마젤란 해협을 거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필리핀 세부에 도착해서 동남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게 됐죠. 이렇게 여기서 세계 일주를 한번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지금 지도에는 뒤편에 태평양이 얼마나 넓은지가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동영상 하나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이제 영상에서 따라가 보면 그 태평양을 건너는 필리핀까지 도착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길었을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콜럼버스부터 설명을 해보죠.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의 제노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포르투갈 국왕에게 먼저 이 서쪽으로 가는 인도를 발견하기 위해 서쪽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앞서 배웠듯이 포르투갈은 동쪽 인도 항로를 확실하게 개척하고 인도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이 서쪽으로 항로하는 탐험에 대해서는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절당한 콜럼버스는 이제 에스파냐, 스페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당시 스페인은 국가 재정은 풍부하였지만 신항로 개척을 포르투갈에 비해서 조금 뒤처져 있었죠. 그래서 모험을 해보기로 한 것이고 그 지원을 받아서 콜럼버스는 이런 배를 타고 저쪽으로 쭉 가서 대서양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 동쪽의 이 작은 군도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인도라고 착각했죠. 그래서 여러분 학습지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인디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그쵸? 이 다 인도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인도가 아닌 새로운 지역이라는 것이 판명되고 나중에 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탐험가에 의해서 이것이 아메리카라고 명명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대륙을 발견한 스페인은
이 아프리카 대륙의 동해안을 아주 꼼꼼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북으로는 지금의 캐나다 지역,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르헨티나 지역까지 쭉 이렇게 조사를 하지만 정글이나 황량한 대지 정도만 있을 뿐 진귀한 농산물이나 금은 광산 같은 것을 좀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할까? 거의 포기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들어갑니다. 이게 1513년인데요. 조금 뒤에 탐험가 발보아라는 사람이 여기에 보이는 이 파나마 운하를 지금은 운하가 없는 상태죠. 파나마 지협을 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 파나마 지협에 확대된 사진인데요. 이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게 운하가 깔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배가 직통하기는 어려웠습니다만 이제 좀 이렇게 걷고 넘어가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태평양을 이때까지 대서양만 알고 있었는데 아메리카 대륙 서쪽 해안에 태평양을 처음으로 발보아라는 탐험가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파나마 운하가 있는 지역에 파나마 국가가 있거든요. 파나마 국가는 그 화폐의 명칭을 발보아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화폐에 새겨진 인물도 발보아라는 그 탐험가 얼굴이 새겨져 있고요.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여튼 이 발보아가 파나마 지역을 발견해서 이 지역을 통해 태평양으로 넘어가게 되고 아메리카의 서해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탐험을 하다 보니까 바로 이 고대 왕국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멕시코에서는 여기 보시면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멕시코 지역에서는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 아스테카 왕국을 발견했고요. 이쪽에 페루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는 잉카 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나중에 식민지로 삼아서 제독인 코르테스 피사로가 아스테카, 그 다음에 코르테스가 아스테카를, 피사로는 잉카를 차례로 정복하고 또 이 지역에 왕국이 있었기 때문에 대량의 금과 은이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그것을 손에 넣은 스페인은 유럽 최강의 나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멕시코 지역에 은광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은을 많이 이렇게 실어 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스페인의 에스파냐의 신항로 탐험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마젤란의 세계 일주를 보겠어요. 이 지도로 보면 이제 화살표가 자세히 보이지 않아 가지고요. 다른 걸 준비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인데 마젤란이 에스파냐를 이렇게 세계 일주에 도전해서 이렇게 갔다가 필리핀에서 사실 그 태평양으로 나와서 필리핀 세부섬에 도착을 하는데요. 세부섬에서 마젤란은 현지 부족장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두 다 죽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마젤란의 부하들은 다시 이렇게 배를 타고 와서 이렇게 아프리카를 돌아서 스페인에 귀환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지구가 둥글다는 기존의 주장, 이미 이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증명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해준 거죠. 마젤란 이란의 귀환으로 인해서 필리핀이라는 존재가 알려졌고요. 이 지역이죠. 스페인은 이제 해군을 파견해서 이 필리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황태자였던 펠리페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사실 그전에는 이제 이름이 없었을 겁니다. 이 황태자였던 펠리페가 나중에 이제 국왕 펠리페 2세가 되면서 스페인 왕국이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에 가장 대단한 국가가 되는 것이죠. 마젤란의 세계 일주 부분은 이 관련된 더 정보는 지난번에도 한번 봤었던 동영상인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요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는 거는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학습지 빈칸을 채우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동그라미 1번의 신학로 개척의 동기는 앞부분에 설명하면서 이제 말로 해줬으니까 그걸 따라 적도록 하고요. 예, 빈칸 이렇게 희망봉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에 빈칸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항로 개척을 선도했던 것은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였다. 그래서 하나씩 지금 나와 있죠. 포르투갈의 바르톨로메오 디아스와 바스쿠 다가마, 그 다음에 에스파냐의 후원으로 대표적인 두 인물이 나오죠. 콜럼버스와 마젤란. 특히 이제 마젤란의 세계 일주는 지도를 이렇게 펼쳐 놓았을 백지도를 펼쳐 놓았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좀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루트를. 최초의 세계 일주니까요. 시험에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마무리로 이제 한 문장만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신항로 개척으로 유럽의 세력권이 크게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렇죠. 이 중국에도 닿았고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도 이제 유럽의 세력권이라고 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유럽의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이 신대륙에서 가져온 뭐 노예 무역이나 은 같은 것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그것이 이제 근대 사회의 시민 계급과 자본주의가 크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 내용은 차차 배워가게 될 겁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오늘 잠깐 배운 잉카 제국이랑 아즈테카 제국, 이 신대륙의 두 제국이 에스파냐에 의해서 어떻게 좀 붕괴되었는지, 원래 그들의 문화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런 걸 잠깐 살펴보는 동영상을 하나 준비를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